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여기 집 하나가 있어요. 3층짜리 집이고요. 옅은 갈색으로, 이 브라운 톤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데, 멋들어지게 25 크롬웰 스트리트라는 금속으로 된 문패도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을 브라운 하우스라고 부를게요. 영국에 있는 집이고요. 언뜻 보면 협소주택, 조그만한 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건물이 옆 세대랑 분리되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세대, 또 오른쪽에 있는 세대, 이 두 세대가 딱 붙어 있는데 거울처럼 서로 반사되어 있는 집입니다. 흔히 아파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렇게 생긴 형태의 집을 세미 디태치드라고 불러요. 이 브라운하우스는 평범해 보이는 집인데요. 1994년에 이 집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이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영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서서 이 집을 없애야 합니다. 그냥 싸그리 다 허물어야 돼요. 여론이 부글부글했어요. 결국에 2년 뒤에 1996년 10월에 정부에서 굴삭기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 허물고 완전히 집을 부셔버립니다.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로 바뀌었어요. 원래 집이 있던 땅이면 누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법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땅에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런 빈 공간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제보를 남겨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야기 시작 전에 제가 주의를 드릴게요. 원래 제가 어두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사건은 더 끔찍하고 더 경악스럽고 좀 정신 나간 사건입니다. 또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들 중에 좀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더 크고 범행이 지저분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번 사건은요, 영국의 미러라는 언론사에서 영국 범죄 역사상 최악으로 더럽고 특이한 연쇄살인 사건이다. 이런 소개를 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또 안나 이야기 구독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영국 잉글랜드의 남서쪽에는요, 글로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인구는 13만 2천 정도인데 역사가 꽤 깊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생긴 도시라 하더라고요. 이 글로스터에 대해서 제가 사건을 알기 전까지, 조사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한번 봤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영화 해리포터에서 호그와트 안에 있는 복도 장면 기억하세요? 글로스터에 있는 카테드랄이고요. 한국어로는 대성당이라고 부르죠. 무려 900년이 넘은 성당이고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요. 바티칸 대성당, 아님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보다 훨씬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유서 깊은 성당이 있는 도시가 바로 글로스터예요. 글로스터의 25 크렘웰 스트리트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까 잠시 소개해드린 그 브라운하우스예요. 여기 살고 있는 남자는 1941년 9월생 프레드입니다. 프레드의 고향은요, 여기 글로스터는 아니고 이 지역 외곽의 시골 마을인 머치마클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 중에 둘째였고 엄마 데이지에게 이 둘째 아들 프레드는 가장, 다른 자식들 뭐 다 사랑스럽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거의 엄마 치마폭에 품고서 저거 과잉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애정을 듬뿍 줬는데요. 그렇다고 울타리 안에 가두고 키운 건 또 아니에요. 이 프레드의 집이 농장이었거든요. 낙농업. 그래서 데이지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서너 살 때부터 축사 보내가지고 청소시키고 밭에 거름도 주고 굳은 일을 다 시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거의 군대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애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배경이 1940년대예요. 좀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일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데이지는 좀 자비로운 면을 가지고 있는 엄마였는데 문제는 아빠 월터. 이 틈만 나면 아이들한테 소리를 빽빽 지르고 엄하게 훈육을 하는데요. 뭐 거의 무서운 아빠를 넘어서 주변에서 저 사람 좀 약간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이 오갈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월터는 평소에는 차분하고 인심 좋은 사람이고 농장일 하잖아요. 부지런한 농부였는데 그놈의 술이 문제지. 술 마시고 분위기가 막 업되면 뭐 그날 시비라도 붙잖아요.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술만 먹으면 뭐 개가 아니라 닭이 돼. 쌈닭.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일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소를 막 두들겨 패고 걸레를 집어 던지고 막 남봉꾼이 따로 없었어요.
게다가 월터는 특히 여자들, 심지어 자기 가족인 와이프, 딸들 그렇게 때렸어요.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 프레드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프레드의 성격은요,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친구도 거의 없었대요. 애들한테 맨날 따돌림 당하고 집에 와서 늘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울고 불고 학교 생활을 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월터의 행패가 점점점 심해질수록 이웃 사람들이 뒤에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월터는 분명히 자기 와이프도 죽였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월터가 데이지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한 번 했었어요. 두 번째 재혼을 한 건데 데이지랑 그가 20살 때 45살의 중년 여성을 만나는데요. 이 독일 출신의 거투르드라는 여자예요. 나이가 두 배나 많은 아내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거투르드가 죽었어요. 경찰은 월터한테 물어봤어요. 갑자기 죽은 거라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월터는 그 아내가 벌에 쏘여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당연히 경찰에서 부검도 하고 이것저것 수사를 했을 텐데 당시 1930년대였어요. 이 체계적인 수사가 이렇게 착착 안 돌아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 월터가 지 와이프를 어떻게 했을 거다 말했어요. 평소 보던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월터를 더 의심했던 이유는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와이프 무덤에 묻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서 겨우 2주 만에 재혼을 한 거예요. 그게 데이지예요. 프레드의 엄마. 월터가 이 시기에 마을 축제에 갔는데 여기서 16살이었던 데이지랑 눈이 맞은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월터가 결혼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좀 이상한데 어떻게 와이프가 죽자마자 2주 만에 결혼을 해?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재혼하고 나서 뭐 1년, 2년, 10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월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이 발정난 동물처럼 그냥 길 가다가 웬 어린 여자아이 보면은 그냥 가서 주먹질하고 질질 끌고 가서 간을 저지르는데요. 자, 이 시기에 아들 프레드가 태어난 거예요. 월터와 데이지 사이에서. 월터는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아들아 너 봤지? 너도 아빠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 돼. 대신에 절대로 잡히면 안 된다. 아빠가 잘 알려줄 테니까 이런 짓을 그냥 맘껏 해도 경찰한테 안 잡힐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아들을 키운 거예요. 또 월터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진짜 비겁하게도 여자들은 그냥 너가 막 대해도 되는 그런 집단이야. 너 살면서 그것도 못 즐기면 남자 구실할 수 있겠어? 뭐 어디 나약하다는 소리 듣지 말고 아빠처럼 당당하게 이런 사고를 계속 주입시킨 거예요. 애가 어릴 때부터. 여자, 어린아이, 그냥 내가 막 대해도 되는 상대. 월터는 이 가족이 낙농업을 했잖아요. 자, 나중에 프레드가 조금 크고 나서 자, 아들아, 한번 해봐. 이 소랑 양, 돼지. 뒷일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엄마 데이지는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거 학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대요. 아빠 말 잘 들어. 시키는 대로 해. 한술 더 떠서 이게 뭐 끼리끼리 만난 건지 아니면 부부가 만나서 닮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데이지는 6남매를 낳았거든요. 첫째가 아들이었고 둘째가 또 아들 프레드였어요. 얘네랑도 생물학적으로 친아들인데 원래는 첫째랑만 하다가 나중에 프레드가 13살이 되었을 때 프레드 엄마 방으로 좀 들어와봐. 이렇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렇지만 이 아이들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학대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서는 늘 벌어지는 일이야. 우리 가족끼리 갖는 그 끈끈한 뭐 유대 관계 뭐 그러니 나중에 프레드는 뭐 트라우마 같은 건 전혀 1도 없이 오히려 즐기게 됩니다. 일례로 프레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아까 그 농장에 있던 돼지랑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보다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했던 거예요. 13살 때 프레드는 그 돼지를 죽여버렸어요. 나랑 관계했던 그 돼지를 죽여서 먹자.
또 이 가족들이 사냥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사냥도 그냥 총으로 팡팡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가학적으로 동물에게 선 넘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들 중에서 누구도 이게 옳은 일인지 범죄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다. 또 이 마을이 워낙 고립된 시골 마을이라서 그런지 뭐 경찰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프레드가 17살 때 큰 사고를 당하는데요. 오토바이를 부릉부릉 타고 가다가 이 길 건너에 있는 한 여자아이를 발견을 못하고 그대로 박은 거예요. 다행히 이 여자아이는 부상이 크지 않았는데, 근데 프레드가 이 오토바이에서 몸이 붕 떠가지고 저 멀리 날아갔고 바닥에 떨어질 때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일주일 넘게 의식도 없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요.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이 머리에 두개골 안에 철심을 여러 개 박는 그런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눈이 뜬 거예요. 일상생활로 돌아오긴 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요. 그냥 정상적으로 회복한 사람인데 프레드의 뇌에 뭔가 변화가 온 거예요. 원래 프레드의 성격이 이렇게 소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엄마 하면서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고 이후에 프레드는 뭐 좋게 말하면 사교성이 생긴 거고 안 좋게 말하면 나대는 성격? 주인공 병에 걸렸어요. 말도 많고 친구들 대하는 것도 막 에이 야 이 자식아 오늘 뭐 할까? 과격해지고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요. 특히 여자아이들한테 엄청 들이댑니다. 근데 17살이니까 여자친구들한테 관심이 많을 나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다 직접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골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여자친구가 좀 있긴 한가 싶은데 보통은 프레드가 다니던 고등학교, 또 대표적인 장소가 마을 축제. 프레드가 살던 머츠마크를 포함해서 이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가끔씩 축제가 열린대요. 그럼 우리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학교 축제에 원정 가듯이 이 학생들이 구경을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눈이 맞는 거죠. 그럼 프레드가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날 정도로 뭐 매력이 철철 넘쳤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당시 프레드를 알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프레드는 진짜 찌질하고요. 막 허풍쟁이에 여자애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프레드가 예를 들어 10명한테 들이대면 그중에 한 명이 뭐 넘어올 정도 말 정도 가끔씩 반응이 오는 여자친구들이 있긴 했어요. 뭐 그래도 뭐 데이트나 한번 해볼까? 뭐 그렇게 이제 가면은 거의 이제 강제로 데이트를 당하는. 근데 이렇게 살짝 관심을 주면 프레드가 바로 그때다. 너 내 거야. 무조건 같이 자려고 하고. 목적이 그거였어요. 심지어 여자아이들이 거부하면 강제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한 명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의 친구들, 또 자기 친구, 남자친구들의 또 여자친구들, 거기에 친구의 친구, 여미새처럼 이제 온갖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드의 머릿속에는 여자 잠자리, 여자 생수, 여자 생수. 추가로 이 시기에는 프레드의 허언증, 허세, 도벽까지 도져가지고 어딜 가나 남의 물건 있으면 탐내고요. 성격도 뭐 능청스러웠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요. 좀 씩 웃으면서 아이쿠 이거 왜 내 주머니에 있지? 이런 식으로 벌써 이 청소년기 때부터 사람이 변해갔는데요. 이게 좀 복잡한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보고 자란 거, 또 당했던 것들, 거기다 머리까지 다치면서 성격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가지고 좀 과격해지기도 했고, 나중에 전문가들은 이 프레드의 이런 성장 배경이 사이코패스가 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실제로 머리 사고 있죠.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가 뭐 드물지만 있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연쇄살인범이 제프리 다머입니다. 희대의 연쇄살인마죠. 또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노르웨이 섬에 갇힌 아이들을 테러했던 저격수 앤더스 브레이빅도 머리를 다친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프레드는 정말 엉망진창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데 그에게도 사랑이 찾아옵니다. 1960년에 프레드가 19살 때였어요. 리나라는 3살 어린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참고로 리나의 본명은 캐서린인데 리나라고 불렸어요. 리나는 영국의 북쪽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 리나도 조금 구린 구석이 많았습니다.
11살 때부터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아직 어리니까 10대니까 집행유예로 금방 풀려나요. 그러다가 프레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머치마클에 있던 마을 축제에서. 여기 댄스 파티에서 신나게 춤추고 놀다가 프레드랑 눈이 맞은 거예요. 뭔가 둘만의 그 음산한 기운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날부터 둘은 사랑에 빠지고요. 만난 지 2주 만에 리나의 팔에 프레드가 문신을 새겨줍니다. 자기 이름, 프레드. 근데 이런 문신 보통 서로 새기는 거 아니에요? 프레드는 자기 몸에는 리나 이름 안 새기고 리나 팔에만 새긴 거예요. 이렇게 둘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나 보다 했는데 이 문신 새기고 나흘 만에 리나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문신은 왜 했지? 아무튼 프레드는 다시 열심히 다른 여자들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레드버리 유스클럽이라는 곳에서 열린 마을 축제에 가게 됐어요. 또 마을 축제. 여기서도 이 여자 저 여자 직접 되는데 그냥 보통 들이대는 그런 게 아니라 손잡고 만지고 엉덩이 한번 토닥토닥 그러다 웬 예쁜 여자를 만나는데요. 너 처음 보는데 이름 뭐야? 나랑 같이 놀까? 이 친구는 거절했어요. 뭐야? 내 스타일도 아닌데. 그렇지만 프레드는 포기하지 않고 또 만지려고 하고 머리 쓰다듬고 하니까 이 친구가 프레드를 확 밀어버렸어요. 근데 마침 프레드 뒤에 계단이 있었나 봐요. 여길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프레드가 다시 한번 머리를 크게 박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났고요. 정신도 잃었어요. 안 그래도 한 번 다친 머리죠? 또 한 번 다치고 나니까 프레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때부터 프레드가 살인 충동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서 1961년에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동안의 온갖 성추행, 강한 수준의 그런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숨어 있다가 처음으로 재판대에 올랐어요. 어느 날 13살짜리 어린 아이를 이렇게 추행하다가 관계까지 강제로 해서 임신을 시킨 거예요. 재판에 넘겨지는데요. 놀랍게도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 사유는 프레드가 어린 시절에 머리를 크게 2번 박았기 때문에 정신 이상이 생겼다. 어떠한 사회적인 격리도 없이 그냥 풀려납니다. 프레드에게 이제 제동은 없었어요. 급기야 자기 집에 있던 여동생, 13살짜리 여동생에게 그 짓을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동생은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참고 악몽 같은 시절을 보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직접. 근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동물의 왕국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너 오빠를 감옥으로 보낼 셈이야? 결국에는 경찰이 다시 가서 오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려났어. 이렇게 프레드가 미쳐 날뛰는데도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경찰도. 그러니 프레드는 아빠가 말한 게 이런 거구나.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올 수 있으면 끝이네.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악마가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1962년 어느 날이었어요. 프레드는 과거에 헤어진 그 연인 리나랑 재회를 하는데요. 그 팔에 프레드 이름 프레드 새긴 그 여자예요.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리나의 팔에 프레드 이름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웬 다른 남자의 이름이 2개나 있었어요. 2개. 이름 옆에 큐피드 화살까지 있고 또 당시에 리나는 배가 살짝 나왔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거죠. 프레드 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생겼는데 우리 잘 지내보지 않을래? 프레드는 그 팔에 내 문신도 사라져 있고 다른 남자 이름이 2개나 있어? 거기다 아빠가 누군지 모를 아이를 임신했다고? 근데 다시 만나요. 리나랑. 리나 팔에 있던 문신 다시 지우고 프레드 다시 새깁니다. 이 정도면 타투는 좀 그만할 법도 한데 그동안의 리나는요. 프레드랑 헤어지고 나서 그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둘이 헤어졌을 때 리나의 나이가 고작 16밖에 안 됐어요. 매춘부가 됩니다. 그러다 경찰에게 적발이 돼서 소년원에 몇 달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요. 문제는 지금 리나 뱃속에 있는 이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리나도 몰라. 손님 중 하나겠지. 둘은 이 아이를 두고서 낙태를 아무래도 해야겠지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수술할 돈이 없네. 그냥 우리 아기 낳아서 한번 키워보자. 아기를 낳았고요. 나중에 우리 결혼도 하자 이제 약속을 하고 영국의
글라스고우라는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리나가 낳은 아이는 딸이었어요. 이름은 샤메인입니다. 근데 출산을 하고 나서 이 아기 얼굴을 딱 봤는데 좀 피부색이 좀 거무잡잡한데? 뭐야, 왜 백인이 아니야? 너 흑인이랑 뭔 일이 있었어? 아니, 손님들은 다 백인이었는데? 좀 이상하다. 아, 맞다. 그 사람이 아빠구나. 이제서야 리나가 아이 아빠가 누군지 생각이 난 거예요. 잠시 리나가 매춘 일을 그만두고 버스 회사에서 알바를 했었대요. 버스 안내양 있죠? 서비스직. 거기서 일을 할 때 버스 기사랑 또 눈이 맞아가지고 종점에 차 세워두고 버스 안에서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 기사는 파키스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나가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빠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프레드는 주변 가족들에게 우리가 아이를 입양했어. 파키스탄계 아이야. 뻥을 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백인이 아니니까 이 아이 내 아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프레드는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아기가 울면 소리치고 집어 던지고 때리고 학대를 합니다. 이후에는 둘째도 태어나요. 둘째는 리나랑 프레드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얘는 뭐 내 핏줄이라고 샤메인보다는 더 잘 대해줬어요. 둘째 이름은 에나 말이에요. 이제 프레드의 가족은 네 식구가 됐죠. 그러니 점점 생활비도 늘 거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리나는 안 되겠어. 나라도 돈을 좀 더 벌어야겠어. 다시 매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남편 프레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내가 몸팔러 가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말리기는커녕 그래 나가서 얼른 돈 벌어와. 그게 돈이 되기는 하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장려합니다. 그럼 프레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시기에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호기롭게 트럭 하나 장만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아이스크림맨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도 있어요. 어디 공원이나 관광지 앞에 이 아이스크림 트럭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음악을 틀거든요. 이 아이스크림 트럭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 음악이에요.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따다 뭐 이런 음악이 나오면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갔어요. 왜 우리가 소독차 쫓아가듯이 동네 꼬마들이 단체로 아이스크림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난리였는데 프레드는 이 아이들에게 뭐 말도 걸고 인사도 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런 아이스크림맨이 됐습니다. 주 고객이 아이들이에요. 좀 냄새가 나죠? 과거의 프레드의 행적들을 보면 소아성애자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을 선택했다? 얼마나 위험해요. 시커먼 속마음을 숨기고 웃으면서 인자한 아이스크림맨.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너 돈 얼마 있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장사를 했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지.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특히 여자아이들 한 10대 초반의 그런 어린 아이들을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유혹을 합니다. 프레드에게 이 아이스크림 트럭은요, 그러니까 쥐덕 같은 거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막 찾아와. 아저씨, 아저씨! 좋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범행 대상을 찾는 게 훨씬 쉬워진 거죠. 프레드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13살에서 18살 소녀들이었고, 온갖 감언이설로 이 어린 아이들을 꼬드겨가지고 어디 으슥한 곳, 창고, 축구장, 공장, 이런 건물들 안에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서 그 짓을 합니다. 이 중에 많은 아이들이 임신까지 됐고요. 워낙 여기저기 그냥 씨를 막 뿌리고 다녀가지고 나중에 미투처럼 저도 그때 프레드에게 당했어요. 저도 그때 임신했어요. 이런 피해자들이 여럿 등장했어요. 이렇게 프레드는 동심의 상징인 아이스크림 트럭의 이미지를 최악으로 더럽히다가 몇 년 뒤에 이 장사를 접습니다. 그 이유도 피해자들이 신고해서 처벌받은 건 아니고요. 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지나가던 아이, 4살짜리 남자아이를 들이박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 일로 재판을 받거든요. 결과는 과실치사. 구속 안 됐어요. 풀려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활보했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트럭을 접게 됐는데 당시 프레드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이 시기에 프레드가 아이스크림 팔던 그 기간에 이 마을에서 여학생 4명이 실종됐어요. 전부 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같은 시기에 와이프 리나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프레드가 먼저 바람을 펴서 맞바람이었다 뭐 그런 글이 있는데 사실 프레드가 여자를 만난 건요. 불륜이라기보다는 성범죄였어요. 그러니까 프레드는 성범죄자고요. 리나는 이제 매춘부예요. 프레드는 단호했어요. 리나, 너는 돈만 벌어야지. 절대 손님이랑 사랑을 나누는 건 안 돼? 하지만 리나가 존 맥클라클렌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는데요. 원래는 손님이었어요. 근데 사이가 점점 깊어지고 정말 다정한 연인처럼 공원에서 키스도 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프레드한테 들킨 거예요. 프레드는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데 이게 존을 때린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 리나를 맨주먹으로 막 무참히 얼굴을 가격합니다. 이 모습을 존이 보고 있다가 여자가 맞고 있으니까 막 말리려고 막 하는데 이걸로 프레드랑 몸싸움을 벌이다가 프레드가 어디에서 난 건지 칼을 꺼내가지고 존 배를 이렇게 그어버렸어요. 존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도망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프레드는 리나를 막 때리다가 리나의 그 팔을 슬쩍 보게 됐는데 야, 야, 뭐야? 존? 너 지금 팔에 존 이름 새긴 거야? 당시 이렇게 이름 새기고 하던 게 유행이었나 봐요. 아무튼 이걸 보고 프레드가 막 빡쳐가지고 그 팔에 문신 그려진 거 그거 물어 뜯어버렸어요. 이로 그냥 앙 이렇게 물어버렸어요. 아니, 개냐고. 이 일로 리나가 집을 나와서 도망쳐가지고 존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존은 그 팔 물어 뜯긴 거 보고 눈이 뒤집혀져가지고요. 다시 프레드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프레드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데 아무튼 이 집안이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원래도 막장인 집이었지만 더 이상 통제 불능. 이제 프레드는 리나랑 헤어져야겠다 결심을 하고 자기 고향이었던 머치마클로 도망가다시피 떠났는데요. 근데 혼자 가지. 프레드는 두 딸 있죠. 을붓딸 샤메인이랑 친딸 애나 얘네 둘이 함께 데리고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프레드는 이 두 딸이랑 캠핑용 카라반 작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요. 프레드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농가에서 죽은 동물들 사체 있죠. 그 사체를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옷이나 머리, 신발 이런 데도 그 동물 피가 범벅이었고 동물 썩은 냄새 그런 냄새도 막 온 집안에 옷에 차에 진동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안 그래도 프레드 저 괴팍한 놈이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쟤 어디 가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동물 사체만 처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의심스럽다고 신고하고 종종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헤어졌던 리나가 불쑥 찾아옵니다. 나 존이랑 헤어졌어.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 프레드는 받아줘요. 근데 이게 리나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거라기보단 프레드의 성향이 워낙 여자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너는 내 폭력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트레스 풀어줄 그런 상대가 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시 리나는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 친구 아이사랑 또 가출한 소녀 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셋이 같이 온 거예요. 애는 10대인데 부모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집을 도망 나왔는데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다가 어떻게 리나랑 아이사랑 함께 지내게 됐어요. 프레드는 그래 어서 와 우리 한번 여기서 잘 지내보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프레드가 카라반 1개 빌렸는데 여기 성인 남자 1명에 여자 3, 거기다 어린아이들 2까지 6명이 지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웠겠죠. 그리고 프레드는 여전했어요. 리나에게 욕하고 때리고 아이들 학대하고 또 당시 아이들에게 성적인 학대가 있었을 것이다. 프레드의 과거 범행들을 보면 그 여자아이들 좋아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트럭까지 몰았는데 5명의 여성과 함께 이 좁은 공간에 지낸다? 그냥 그 목적이 너무 불순했어요. 그러자 리나는 다시 한번 더 이상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순 없어. 아이들 데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요. 존 있죠? 프레드랑 싸웠던 그 남자친구 존 연락해가지고 존 나 머치마크에 있어. 나 좀 데리러 와줘. 그렇게 몰래 야반도주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계획은 존이 도착하면 내 친구들 아이사랑 앤 그리고 아이들 2 데리고 함께 떠나겠다. 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리나와 함께 왔던 그 앤 16살 가출 소녀 걔는
나 집에 안 갈래. 나 집에 가기 싫어. 그냥 여기서 프레드랑 살래. 리나는 그래? 너가 뭐 정 싫다면 그래라. 이렇게 무시하는데요. 이 문제는 애니 이 야반 도주 계획을 프레드에게 꼬지른 거예요. 아저씨 그거 아세요? 내일 언니들이 도망갈걸요? 존이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같이 간다고 하던데. 프레드는 갈 거면 도망갈 거면 혼자 가지. 아이들이 데리고 간다고? 몰래 아이들을 숨겨둡니다. 리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사랑 단둘이 떠났어요. 아이들을 두고. 그러면 애니 왜 이렇게 프레드에게 막 이런 거 알려주고 우호적이었을까요? 프레드랑 그런 사이였거든요. 16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 뒤에 임신을 합니다. 프레드의 아기를 가져요. 몇 달이 지나자 앤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아저씨 나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랑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프레드는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리나랑 결혼한 상태야. 너도 알지? 이혼 신청해야 하는데 아휴 어딨는지 모르겠고 연락도 안 되고 일단 좀 기다려봐. 이렇게 어영부영 7달이 흐르고 앤의 배는 이제 점점 커졌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966년 여름이었어요. 얘들아, 엄마 왔어. 리나가, 그때 도망갔던 그 리나가 깜짝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아마 아이들 때문에 돌아온 걸로 보여요. 근데 카라반 안에 분위기가 좀 야릇해. 애니랑 프레드랑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법적으로는 내가 와이프인데? 또 앤의 배를 보니까 뭐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리나는 자기가 도망치긴 했지만 그 뭔지 모를 질투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앤이랑 리나가 매일매일 다투는데요. 얼마 뒤에 앤이 실종됐어요. 앤의 실종은 어떻게 해서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는데요. 경찰이 프레드를 가장 먼저 수사를 했어요. 프레드, 앤이 임신했다고 하던데 소식 모르나요? 형사님, 걔 이사 갔어요. 거기서 죽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잘 모르겠네요.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잔데 그것도 16밖에 안 된 어린애예요? 남 얘기하듯이 진술을 합니다. 경찰은 저 프레드 좀 수상한데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프레드 직업이 뭐예요? 이 동물 사체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뭐 프레드 옷이나 뭐 차, 소지품, 혈흔이 안 묻은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사람의 피인지 동물 피인지 구분도 안 가고 당시 60년대라 이 DNA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죠. 프레드는 별 의심도 받지 않고 뭐 그렇군요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 카라반에 남은 사람은 프레드랑 딸아이 둘, 아직 어려요. 샤메이는 4살, 애나는 3살이었고 또 돌아온 와이프 리나가 남아 있었죠. 프레드는 여전히 이 여자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리나 폭행하는 건 물론이고 특히 의붓딸 이 샤메인을 성적으로 학대했어요. 몇 년 동안에. 자, 지금까지 이야기만 해도 이 프레드가 미성년자들에게 성폭력 저지르고 임신시키고 또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4살짜리 아이도 죽였죠. 또 미성년자인 앤을 의심시키고 그녀가 실종됐어요. 뿐만 아니라 와이프 리나도 학대를 당했고 이것만으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역겨운데요. 본격적으로 프레드의 범행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바로 로즈라는 여자를 만나면서부터예요. 로즈 마리 레츠는요, 1953년 11월생이고요. 프레드보다 12살이 어린 띠동갑이에요. 영국 데번주에 있는 노텀이라는 인구 5천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근데 로즈가 자란 환경도 프레드처럼 순탄치는 않았어요. 먼저 아빠 빌은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엄청 포악했는데 로즈가 7남매였거든요. 애들을 맨날 쥐잡듯이 때리고 놀아주기는커녕 그냥 로즈랑 딸들을 성추행하는 거예요.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로즈의 엄마 데이지도 학대를 당하는데요. 프레드의 엄마 데이지랑 이름이 똑같아요. 빌은 한 번 화가 나면 집에 있는 물건 다 집어 던지고 창문 뜯고 부시고 와이프 몸에 뜨거운 물로 화난다면서 뜨거운 물을 부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 데이지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조울증에 우울증에 약 없이는 잠시도 못 버티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의사의 권유로 전기 충격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게 ECT 테라피라는 치료인데요. 이게 머리에 왜 우리 가슴에 심박수 잴 때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머리에 띡띡띡띡 전깃줄 같은 거 붙여가지고 미세하게 전기로 자극을 주는 그런 정신질환 치료 방식이라고 해요. 지금도 있는 기법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의사 진단 하에 이 치료 잘 받으면 부작용도 거의 없는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1950년대 이 전기 자극이 좀 강했다고 해요. 이 기구가 생긴 것도 좀 그래요. 거의 사형 집행할 때 쓰는 그런 기계처럼 생겼는데 또 당시엔 위험하기도 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 약물로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 그럴 때 사용을 했는데요. 로즈의 엄마가 바로 이 치료를 받습니다. 입에 고무대가를 물리고 온몸을 침대에 꽁꽁 묶어요. 줄로.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머리에 전극을 연결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이렇게 빵빵 주는데 몸을 왜 묶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못 버티니까 강제로 묶은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서 전기 충격 치료지 실제로 이 기계의 별명이 일렉트릭 해머, 전기 망치로 불립니다.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 머리에 망치로 한 대 이렇게 빵 맞은 것처럼 그런 기분이라고. 전극을 한번 가할 때마다 띵띵띵. 왜 옛날에 TV 고장 나면 이렇게 툭툭툭 때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실제 부작용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상태가 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데이지는 이 치료를 임신했을 때, 로즈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그때 받았어요. 의사가 경고도 했대요. 아, 이거 임산부가 잘못하면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의사는 동의서에 사인받고 임신한 기간 동안에만 6번이나 받았는데 데이지도 거의 죽기 직전이었대요. 이 치료 받으면서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진 적도 있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효과도 없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데이지도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효과는 전혀 못 보고 로즈라는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얘 상태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1살, 2살 좀 컸을 때 애가 혼자서 이 벽에 머리를 쿵쿵쿵 박아버리고 정서불안처럼 방 안에서 혼자 막 뱅글뱅글 돌기도 하다가 근데 이건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뱅글뱅글 도는 거. 아무튼 로즈가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럼 부모가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방치한 거예요. 데이지 본인도 힘드니까. 뭐 아빠는 뭐 거의 미친놈이었고 딸에게 전혀 관심이나 사랑을 주지도 않았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다. 같이 사는 아이다. 뭐이 정도였고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학교를 가는지 집에 안 들어와도 찾을 생각도 안 했어요. 이렇게 로즈는 13살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됐는데요. 이 시기에 사춘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이 로즈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 몸의 변화, 2차 성징, 임신, 성교육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대요. 심지어 초경을 시작할 때 자기 무슨 죽을 병 걸린 줄 알았대요. 엄마가 안 알려줘가지고. 거기다 로즈는 몸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개념도 아예 없었고 이 동물처럼 본능에 충실하게 좀 문란한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동네 아저씨들, 학교 친구들 다 관계하고 나중에는요 자기 친동생 3살 어린 그람의 침대로 데리고 와서 그러다 로즈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 로즈는 아빠 빌을 따라서 동생 그람이랑 셋이 살게 됩니다. 여전히 로즈는 이게 성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없었고요. 그냥 집에서 아빠랑 동생 다 보는 데서 옷을 그냥 홀라당 벗고 돌아다니고 심지어 자기 아빠랑도 용돈이 필요하다? 아빠한테 차를 빌려야 한다? 그러면 아빠 우리 침대로 가자. 자연스럽게. 그래도 아빠는 어른 아니에요? 자기 친딸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60년대라지만 이런 가족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어찌 보면 로즈도 미성년자 때까지는 피해자이지 않았나. 아직 어리잖아요. 교육이 필요한 시기인데 부모라는 사람이 저랬으니. 뭐 로즈는 뭐 도덕적인 관념? 이런 게 전혀 탑재되지 않았고, 아, 내 몸은 뭔가 얻을 수 있는 수단, 뭐 그런 거구나. 이때부터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로즈가 15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바로 프레드 웨스트. 당시 프레드는 27살이었어요. 뭐 여전히 늘 여자들에게 들이대는 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프레드가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로즈가 눈에 들어온 거죠.
어김없이 이제 말을 걸어요. 그냥 여자라면 일단 직접 대고 보니까. 근데 로즈가 프레드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토할 것 같았대요.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막 기름이랑 비듬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마치 들기름 부은 조미김처럼 반질반질해가지고 또 입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나고 손톱에 때는 뭐 잔뜩 끼어가지고 무슨 홈리스인가 했어요. 계속 말을 거니까 답은 하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몇 살이세요? 숨을 하도 참았더니 이 양쪽 턱 밑에 아가미가 생길 지경이었어요. 그렇지만 로즈 눈에 뭐가 씌인 건지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어떻게 뽀뽀하지? 프레드는 그냥 씻질 않았대요. 샤워 개념이 없는 거죠. 나중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로즈처럼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성학대 당하고 그런 아픈 시절을 보낸 여성들이 이 주변에서 남자가 조금만 스윗한 말을 해주면 금방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호로록 넘어가 버린대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프레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났겠어요? 능숙하게 대화를 하니까 너무 더럽고 얼굴도 이상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꾹 참고 만나볼까? 의외로 이 시기의 여자들이 프레드에게 많이 빠졌다고 해요. 마찬가지. 겉모습은 더럽지만 얘기를 좀 하다 보니 매력이 있는데 좀 사랑에 고픈 여자들이 이렇게 술술 넘어간 거죠. 게다가 로즈는 특히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걸 좋아했어요. 아빠, 남동생이랑 관계를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향이 맞는 남녀가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 둘은 절대로 이 지구상에서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이였어요. 로즈도 처음에는 이 프레드의 진면모를 몰랐죠. 프레드가 로즈한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와이프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바람나서 그 여자가 애들 다 버리고 떠났어. 나도 이제 새로운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도 하고 내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싶고 또 새로운 아이도 낳았으면 좋겠어. 로즈는 프레드가 참 가여운 사람이구나. 상처가 많구나. 내가 보듬어 줘야지. 이렇게 프레드의 카라반으로 가서 둘이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지옥 같은 카라반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요. 로즈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잔혹함이 프레드보다 더하면 더했지 프레드가 당해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악마 같은 커플이 위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몇 달 뒤에 로즈의 아빠 빌이 아니 내 딸이 웬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네? 애까지 키우고 있는데? 난리를 피웁니다. 카라반 찾아와서 저렇게 더러운 자식이랑 이런 시궁창에서 산다고? 소란을 피우는데요. 사실 그럴 자격이 없는 아빠긴 해요. 아무튼 빌은 내 딸이 저기 사는 거 나 절대 못 봐. 이 로즈를 강제로 정신교육 시켜주는 그런 시설이 있대요.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애들 보내서 감금하고 막 교육시키고 하는데 로즈를 거기에 보내버립니다. 프레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타이밍이 그가 절도죄로 뭐 훔치다 걸려가지고 수감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참고로 이 시기에 어린 딸들은 보육원에서 지냅니다. 그리고는 둘 다 동시에 출소를 하는데 로즈는 정신교육 받고 이제 정신 차리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프레드의 집으로 갔어요. 그 카라반으로.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임신까지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빠 빌은 다시 한번 강제로 로즈를 막 때리면서 질질 끌고 가서 교육시설에 집어넣는데 당장 아기 지워라. 안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야. 협박까지 했지만 결국에 로즈는 다시 프레드를 만났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한다고. 로즈는 이제 프레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1970년 10월에 둘 사이의 첫째 딸 헤더가 태어납니다. 이제 뭐 아빠도 다 포기하고 알아서 살아라. 영 끊자 통보를 하고요. 로즈랑 프레드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카라반 근처에 있는 한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는데 당시 프레드가 이 리나랑 이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혼인 신고할 때 자기가 미혼이라고 거짓으로 쓰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즈는 프레드가 데리고 있던 그 딸 둘이랑 자기가 낳은 딸 헤더까지 이 셋을 양육하는데요. 이게 말이 양육이지 그야말로 개모짓을 합니다. 로즈는 자기가 낳은 그 친딸 헤더는 안 괴롭히고 당시 8살이었던 샤메인 그리고 7살짜리 동생 이 앤을 그냥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로즈가 16살이에요. 샤메인이랑 로즈는 겨우 8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무슨 엄마 자식처럼 유대관계가 생기겠어요. 그냥 뭐 일진 언니 같은 그런 수준이지. 게다가 로즈는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미성숙한데 뭐 어찌 보면 계모라서 두 아이를 괴롭혔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신 연령 수준이 비슷했어요. 딱 로즈가 애 수준이었어요. 과자 가지고 뺏어 먹고 싸우고 때리고 TV로 만화 보는 걸로 다투고 그냥 애들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다툼이 욕설로 바뀌고 욕설이 폭력으로 바뀌고 학대로 이어집니다. 한 번은 옆집에 살던 샤일리라는 주민이 있었는데 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로즈, 나 우유가 떨어졌는데 좀 빌려줘." 근데 반응이 없길래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로즈가 첫째 딸 이 샤메인을 가죽 벨트로 묶어 놓고 이게 막 때리고 있더래요. 딱딱한 주걱 같은 걸로. 그 옆에 동생 애는 무서워 가지고 막 쭈그려 앉아 있고. 근데 이걸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이 로즈는 샤메인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아무래도 애는 한 살 더 어리기도 하고 프레드의 친자식이니까. 근데 샤메인은 따지고 보면 프레드의 친자식도 아니에요. 그 리나가 그 버스기사, 파키스탄 버스기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더 만만한 거지. 그렇게 샤메인을 괴롭히는데 자, 그럼 옆에 있던 동생 애는 언니가 혼나니까 자기도 맞을까 봐 숨죽이면서 막 꺽꺽 이렇게 울고 로즈가 "밥 줄게." 이 말 한마디 하면 금방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눈치를 보면서 밝게 웃는 거예요. 고작 7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애는 항상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거야. 날 구해 줄 거야." 이 애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리나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로즈는 응급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가는데요. 샤메인이 왼쪽 발목에 어딘가 날카로운 걸로 찔린 듯처럼 보이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옷처럼 생긴 게 발목을 관통했어요. 피가 철철 났고 이 로즈가 샤메인을 데리고 왔는데요. 의사가 봤을 때 이게 그냥 아이가 놀다가 생긴 상처처럼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물리적으로 일부러 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폭력의 흔적? 거기다 샤메이는 이미 몸 구석구석에 언제 생겼는지 모를 멍자국, 타박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로즈는 이 아이가 워낙 왈가닥이라서요. 놀다가 다친 거예요. 의사는 학대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뭐 특별히 신고하진 않았어요. 지금이라면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고로 그냥 넘어갑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요. 프레드가 또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어요. 깜빵이 그냥 자기 집 같죠. 프레드는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타이어를 훔쳐가지고 선처 없이 바로 수감이 됩니다. 이게 처음이었으면 사장이 봐줬겠죠.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야 너 이제 안 되겠어. 깜빵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수감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로즈가 샤메인이랑 앤 자기 친딸 아니라고 막 애들을 학대한 거예요. 이렇게 샤메인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고요. 프레드가 곧 출소를 앞두고 있었어요. 로즈는 얘들아 아빠 보러 가자. 애들 데리고 교도소에 다 같이 면회를 가는데요. 이날 그 철장 사이로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만난 거예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하지만 이날을 마지막으로 샤메인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에 프레드는 이제 출소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샤메인 어디 갔어? 걔 지 엄마가 데려갔어. 스코틀랜드로 간다던데? 그리고 로즈는 샤메인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샤메인이요. 친엄마랑 런던으로 이사 갔어요. 다 거짓말. 친엄마 리나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럼 샤메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샤메인 실종 이후에 프레드와 로즈 부부는 이 살고 있던 곳 인근에 있는 25 크롬웰 스트리트로 이사를 합니다. 이 집이 바로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브라운 하우스예요. 3층짜리 집인데요. 이 집은 원래 정부에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었고 시민들한테 임대해주는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여기 몇 달 살다가 7,000파운드에 한 1,200만 원 정도에 이 집을 매입했어요. 부부는 이 집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 프레드가 목수 기술을 배웠었죠. 2층이랑 3층에 있는 방을 개미집처럼 한 침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다 불법 개조해가지고 하숙생을 받아요. 프레드 가족은 1층에 살고 좀 프라이버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숙생들은 바로 1층을 통하지 않고서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집을 불법으로 개조한 거예요.
그렇게 프레드랑 로즈, 또 프레드의 자식 앤이랑 또 로즈가 낳은 딸 헤더, 요렇게 네 식구가 1층에 살았어요. 2층, 3층은 하숙집. 대부분의 하숙생들은요,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프레드 부부는 처음에는 인심 좋은 척, 학생들 밥도 챙겨주고, "아유,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싸. 우리 집만한 데가 없어." 베푸는 척을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본색을 드러내요. 그 중심은 바로 로즈였는데요. 로즈는 프레드보다 훨씬 더 이 성에 대한 관념이 배배 꼬인 사람이었어요. 일단 남녀 가리질 않아요. 처음에 하숙생들 받았을 때는 바로 추행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요. 어느 순간에 그냥 캐주얼하게 이렇게 쓰담쓰담 하다가 성추행을 하고요. 나중에는 남편 프레드랑 같이 세 명이서 관계를 하기도 하고 남녀 구분 없이 나중에는 이 학생들 받고 세주고 돈 벌고 하는 게 일이 아니라 더 이상은 학생들 말고 가출한 애들 어디 오갈 데 없이 길거리 떠도는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밥 좀 주면서 성착취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그중에는 로즈한테 맞고 막 가학적인 고문을 당해서 뭐 기절하거나 막 도망가는 애들도 있었는데요. 프레드한테 "야, 가서 걔 잡아와." 납치해 왔어요. 그럼 또 프레드가 가서 잡아오는데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거의 고문에 가까운 그런 가학적인 걸 당해서. 이게 1972년, 7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찌 된 건지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아이들 아니에요. 길거리에 떠돌던 아이들이니까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뭐 알고 있는 어른도 없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로 부부가 체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년 동안에. 그러다 어느 날 처음으로 이 성착취와 관련된 일로 누군가 프레드 부부를 신고합니다. 경찰에다가. 바로 캐롤라인이라는 한 여자아이의 부모님이었어요. 1972년 11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캐롤라인은 캐롤이라고 부를게요. 당시 17살이었는데 엄마 아빠랑 엄청 심하게 싸우고 집을 나왔어요. 홧김에. 당시 캐롤은 엄마랑 새아빠랑 살고 있었는데 새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냥 거리로 나옵니다. 캐롤은 이 야밤에 남자친구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일단 남자친구 집으로 가야겠다. 이제 거리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데요. 킥! 프레드와 로즈 부부가 차를 세운 거예요. "학생, 어디가?" 캐롤은 인상 좋은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있으니까 좀 안심되기도 했고, 뭐 대안이 없었어요, 이때는. 태워준다면 타야지. 그렇게 부부의 차에 올랐는데요. 로즈는 "학생, 지금 밤이 늦었어.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내일 날이 밝으면 그때 남자친구 집 가는 게 어때? 근데 이 밤에 집을 왜 나온 거야?" "아, 엄마 아빠랑 싸우고 그냥 나왔어요. 별로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너 그럼 혹시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을래?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좀 돌봐주면 어떨까? 우리가 숙식도 제공하고 알바비도 줄게." 캐롤은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프레드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 집에 밤낮 가리지 않고 웬 낯선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로즈, 저분들은 왜 계속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말 안 했구나. 나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거든. 내 손님들이야." 사실은 이 시점에 로즈가 이 집에서, 가정집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잡지 이런 데 광고 내 가지고 이제 전화 받고 이제 왔는데 당연히 프레드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매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캐롤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상한 곡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좀 그런데? 하지만 뭐 내 할 바 아니다. 나는 뭐 애들 돌보고 돈만 잘 받으면 되지.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프레드가 캐롤에게 약간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캐롤, 너 경험이 있어? 남자친구 있으니까 한번 해봤겠네. 너 그 임신하는 거 조심해야 돼. 사실은 내가 말이야, 낙태 수술을 할 줄 알거든?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자기가 그 중절 수술 할 줄 안다 말하고 또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막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만 하냐? 몸도 만지고 점점점 신체 터치하고 나중에는 프레드뿐만 아니라 로즈도 "캐롤, 머릿결이 참 좋네. 예쁘다." 그러다 은근슬쩍 몸도 만지고. 그렇게 선을 넘으려는 찰나에 이제 캐롤이 눈치를 챈 거죠.
저 집에 갈래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집에 간다고? 왜 그래? 저 이런 거 너무 불쾌해요. 그냥 갈래요.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그럼 우리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집까지 태워줄게. 프레드, 우리 캐롤 집까지 태워주자. 캐롤은 어차피 집으로 가려면 또 히치하이킹 해야 했거든요. 이 부부가 사과를 하니까 이게 마지못해서 쭈뼛쭈뼛 불안해하면서 차에 올라타는데요. 그 순간 부부가 돌변해요. 악마로. 로제는 뒷좌석에 올라타서 이 주먹으로 캐롤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치고요. 스카프랑 덕테이프로 입을 칭칭 감아서 단번에 기절시켜버립니다. 얼마 뒤에 캐롤은 힘들게 눈을 떴는데, 여기 어디지? 프레드의 방이었어요. 브라운하우스 1층. 캐롤은 침대에 묶여 있었고요. 발악을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순간 프레드가 다가와서 너 아직 분위기 파악 안 돼?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너 지하실에 가둬버리고 이 동네에 있는 흑인들 다 불러 모아서 너 걸레로 만들 거야. 알았어? 캐롤은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순종해야 하는구나.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는데요. 며칠 동안 성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당합니다. 일단 캐롤에게 약을 탄 차를 먹였고요. 이 부부가 둘이서 온갖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변태적인 행위는 다 했어요. 캐롤은 이제 반항할 힘도 없고 시키는 대로 가만히. 프레드는 너 다시 보모로 일할 수 있겠어? 네. 안 도망갈 거지? 도망가면 뒷마당에 묻히는 수가 있어. 내가 너 같은 애들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야. 캐롤은 절대 도망 안 갈게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렇게 노동 착취, 성착취 당하다가 이렇게 상황을 지켜본 거죠. 부부가 경계를 살짝 풀 때까지 막 일부러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척을 하는데요. 잠시 프레드랑 로즈가 방심한 사이에 빠르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이제 경악을 했죠. 캐롤 몸에 막 멍자국, 머리는 다 뜯겨 있고 이 피부가요, 피하 조직이 보일 정도로 너무 심각했어요. 엄마는 바로 경찰서에 저기 경찰서죠 이러는데 캐롤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그 사람들 미친놈들이야. 신고했다가 우리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래도 어느 엄마가 지금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 브라운 하우스에서 벌어진 범행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첫 번째 신고였어요. 경찰은 이 집을 찾아갔어요. 똑똑똑. 저기 프레드, 로즈, 지금 어린아이가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로즈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당신들 이렇게 생사람 잡아도 되는 거야? 너네 무사할 것 같아? 근데 증거가 나왔어요. 캐롤이 차에서 폭행 당하면서 기절했었죠. 그 차 안에서 캐롤의 옷 단추가 발견된 거예요. 이걸로 로즈, 프레드 둘 다 체포가 돼요. 이때 프레드는 32살, 로즈는 고작 20살이었어요. 부부의 죄는 폭행, 간, 신체 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진짜 문제는 제가 지금 계속 옛날이나 과거에는 좀 이랬다, 수사가 잘 안 됐고 처벌도 약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1973년 1월에 부부의 재판이 있었거든요. 글로스터 법원에서. 판사는 자, 피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피해자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세요. 근데 캐롤이 17살인데 미성년자인데요. 또 얼마나 끔찍한 성고문을 당했어요? 이 법정에 가서 이 부부들 얼굴이 보고 싶겠어요? 캐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그 사람들 못 봐요. 안 갈래요. 포기했어요. 그러면 판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진술 녹화를 하든지 서면으로 대체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 성범죄, 고문과 관련된 기소는 모두 기각이 됩니다. 그나마 처벌한 게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캐롤 몸에 남아있던 상처들을 증거로 폭행죄만 인정을 해서 각각 부부 한 명 한 명씩 각각 25파운드, 총 50파운드, 한화로 87,000원 정도 이거 벌금 내세요. 탕탕탕. 이 50파운드를 현재 가치로 치면 한 600파운드쯤 된대요. 100만 원 수준인데 이거 내고 그 속도 안 되고 참고로 이 시기에는 또 로즈가 둘째를 임신하거든요. 또 임산부의 초범이다. 아주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캐롤은 이제 이 소식을 나중에 듣고 나서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신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풀려났어?" 이 얘기 듣고 극단적인, 다행히 죽지 않았는데 정말 극한의 공포를 느낀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일들이 71년, 72년 동시에 다발적으로 벌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샤메인 기억하시죠? 프레드가 깜빵에 있을 때 로즈가 막 학대하다가 갑자기 실종된 그 여자아이. 샤메인의 친엄마 리나가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처음에 리나는 프레드랑 헤어지고 나서 아이들이랑 산발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통화도 하고 가끔씩 찾아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연락이 끊겼어요. 뚝. 그래서 리나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요. 나중에 프레드 여동생한테도 연락을 해서 "혹시 우리 아이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프레드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아이들 걱정에 극도로 불안해하다가 결국에 프레드 집 그 브라운 하우스를 찾아옵니다. "프레드, 프레드, 우리 아이들 어딨어? 좀 보여줘." 하지만 이날 이후에 리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행방불명.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브라운 하우스는 하숙집을 거쳐서 점점 이 퇴폐의 업소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프레드랑 로즈는 이상한 잡지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하고요. 이 집 3층에 전용 룸을 만듭니다. 그 매춘 전용 룸. 그 방의 이름은 로즈스 룸. 야식거리한 조명에 침대 하나 두고 막 온갖 기구들. 이게 좀 설명하기도 힘든데요. 쉽게 말해서 성인 용품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쫙 다 깔려 있고, 더 하드코어인 것들 어디 도살장이나 철물점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여기가 도살장인지 사람 사는 곳인지, 여기서 로즈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녀 구분이 없었다고. 이 집에 살던 하숙생들도 있었고 광고 보고 찾아온 손님들도 있었고 또 프레드가 목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알게 된 그 직장 동료들, 손님들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로즈의 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학적인 관계가 일어났어요. 이 행위는 로즈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남녀 섞어서 하기도 하고 뭐 남남여, 여여남, 뭐 남남남여 다양한 경우의 수로 즐기는데요. 뭐 거의 이 집에서 막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났대요. 이게 뭐 좋아서 내는 소리인지 정말 고통스러워서 "살려주세요" 뭐 하는 소리인지 이제 구분은 안 가지만, 로즈는 이렇게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면 할수록 더 신나서 더 잔인한 걸 찾고 즐기는 거예요. 나중엔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여기가, 이 동네가 그냥 거주지예요. 다 집들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집들. 사창가 같은 그런 거리가 아니거든요. 옆집, 앞집 다 멀쩡하게 생활하는 그런 건전한 동네인데, 로즈는 자기 집 현관문 앞에 빨간색 전등을 달았어요. 약간 자줏빛 나는 그런 색깔. 이게 뭐냐면 신호등. 교통신호가 아니라요. 로즈 전용 업무 신호등. 로즈가 그 로즈의 방에서 좀 바쁘다, 그럼 빨간 등이 켜지고, 동시에 로즈의 방 문에는 "방해하지 마세요" 경고문이 붙는데요. 아무도 이 방문을 열면 안 돼요. 로즈가 즐기고 있으니까. 그러다 이 방이 비게 되면 빨간불이 뚱 꺼지는 거죠. 그때 다른 손님들은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불 꺼졌다, 내 차례네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게 수요가 있으니까 운영이 되는 거겠죠. 이런 가학적인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그럼 로즈가 방에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프레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로즈 룸 문제의 그 방에다가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조그맣게 구멍을 뚫고 딱 눈알 하나 보이게끔, 관음증 환자처럼 자기 와이프랑 손님이 그 짓을 하는 걸 구경을 했어요. 몰래. 또 로즈 룸으로 들어가는 복도에는 작은 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기표 받고 기다리는 손님들 있죠? 손님들한테 보드카, 위스키 이런 거 팔고요. 수입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자 과거에 로즈 결혼 반대했던 아빠 있죠, 빌이 얘네가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 얘들이 사업 수완이 좋은데? 아유, 이 프레드 이 자식 능력 없는 줄 알았더니 똑똑해. 이런 걸로 돈도 벌고. 약간의 그 존경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위를. 자기 딸 몸 팔고 있는데. 그러다 딸네 집을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 빨간 등이 딱 꺼진 걸 보고 저 보자, 나도 좀 하자. 아빠가 친 딸이 매춘하는데 찾아온 거예요. 프레드는 개념치 않죠. "아이고,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저기 저 누구야? 저 시원한 거 하나 갖다 드려라." 그러고 이 딸이랑 하고.
동물원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게 불법은 맞지만 범죄가 아니었다고 쳐요. 손님이랑 매춘부 입장에서는 뭐 원하는 거 해주고 뭐 눈물 쏙 빼게 자극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이들. 한참 어린 아이들. 로즈는 1972년, 3년 그 시기부터 20년 동안 93년도까지 단언컨대 영국에서 제일 바쁜 여자였어요. 몸 팔아야지. 기구들 신상 나오면 준비해 봐야지.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정기적으로 그 로즈의 룸 거기 리모델링도 하지. 단골들 관리도 해야 되죠. 또 이 20년 동안에 출산을 7번에 더해가지고요. 첫째 프레드 사이에서 태어난 그 헤더 포함해서 총 9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거기다 지금 살짝 잊혀졌는데 리나의 딸 앤도 있었죠. 총 10남매를 이 더러운 곳에서 키웁니다. 아이들 중에 어떤 애는 약간 까무잡잡하고 어떤 애는 좀 인도 느낌 나고 인종이 다른 거예요. 왜겠어요? 피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하니까 이 손님들 사이에 아기가 생긴 거죠. 실제 이 9남매 중에 프레드의 자식은 딱 3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뭐 손님들의 아기, 뭐 친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당연히 부모 노릇도 제대로 안 했죠.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공식적으로 밝혀진 프레드의 자식만 총 11명이에요. 실제로는 더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아이스크림 트럭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부의 엽기적인 행각이 발각되지도 않고 2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경찰에 한 신고가 접수됐어요. 저기 제가 제 딸에게 들었는데요. 25 크롬웰 스트리트에 있는 그 가정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꼭 한번 조사해 주세요. 이 신고자는 프레드와 로즈의 딸 중에 루이스라고 있었거든요. 그 루이스 친구의 엄마였어요. 루이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92년 5월에 당시 13살이던 루이스가 프레드에게 당합니다. 이제 프레드는 그 웬만한 자극으로는 흥분이 안 됐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데 루이스는 이제 아빠한테 몇 번 당하고 나서 엄마 로즈한테 털어놨어요. 얘기할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로즈의 답변이 그거 네가 자초한 일 아니야? 엄마가 아니에요. 내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무슨 성인 돌 취급하는 거예요. 루이스는 참다가 용기 내가지고 친구에게 처음으로 고민을 털어놨는데 이 친구가 들었을 때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다행히 이게 신고로 연결이 됩니다.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1992년 8월 6일에 경찰이 처음으로 프레드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브라운하우스에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명목은 성고문, 성매매 이런 건 말하지 않았고요. 자, 돈 한 푼이 있어가지고 수색하러 나왔습니다. 협조 잘 해주세요. 그러고 집안을 여기저기 뒤지는데 가장 눈에 들어온 게 있었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고문하는 기구들. 정말 가지가지. 다른 하나는 99개의 비디오 테이프. 경찰은 이 테이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죠. 안에 뭐가 담겼나. 경악을 합니다. 일단 성매매가 여기서 벌어졌다. 이제 그건 확인이 됐어요. 근데 비디오에 있는 장면들이 너무 가혹하니까 막 구역질 날 정도였어요. 이 장면 대부분은 자기 와이프, 로즈가 손님이랑 하는 걸. 개인 소장용도 있었고요. 어떤 손님들은 원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럼 프레드가 자, 이 소중한 추억을 기념으로 남기고 싶으세요? 저희가 예쁘게 촬영해서 테이프로 딱 준비해드릴게요. 추가 비용 있습니다. 미친 거지. 심지어 일부는 프레드랑 자기 그 딸 사이에 그런 경찰은 가장 먼저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당시에 집에 있던 아이들은 총 5명이었어요. 얘들 다 보호소로 보내지고요. 근데 원래 프레드의 자식이 총 11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5밖에 없을까? 나머지 6명 중에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집을 나간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경찰이 이 나간 아이들, 독립한 아이들의 행방은 찾아요. 하지만 일부는 확인이 됐는데 딱 2명이 비는 거예요. 이 2명의 행방이 묘연해요. 바로 첫째, 리나 사이에 낳았던 샤메인, 과거에 실종됐었죠. 그리고 로즈가 낳은 아이들 중에서 첫째 딸 헤더.
경찰이 아무리 추적을 해도 얘네가 성인이 됐을 텐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경찰들은 이웃집에 가서 이제 "혹시 헤더라는 아이 못 보셨나요?" 수소문을 하는데 한 주민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헤더요? 안 보인 지 몇 년 됐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로즈한테 물어봤는데 글쎄 헤더가 레즈비언이어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랑 도망갔다고 했어요." 이 시점에 경찰은 프레드를 3건의 강간 혐의 그리고 1건의 소더미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로즈는 프레드와 공범 혐의, 추가로 아동 학대 이렇게 둘 다 체포가 됐는데요. 이 소더미라는 단어가 전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크게 두 가지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남남 간의 성행위, 그리고 사람과 동물 간의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옛날에 과거에 유대교나 뭐 이슬람, 기독교 여기서 이 소도미를 강력하게 법률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동성 간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프레드가 이 소도미 행위로 기소가 됐어요. 아마도 동물이랑 미래를 아니 바이러스 같은 거 뭐 잘못 나오면 어쩌려고? 아무튼 그걸로 기소가 됩니다. 이제 부부는 재판받고 실종자들도 찾고 뭐 수사에 뭔가 진전이 있는 듯 했어요. 특히 앤 있죠. 집에서 그 미니스커트 입고 청소했다고 했던 그 딸. 그동안 자기가 성매매 당한 것, 폭행 당하고 학대받은 것 다 털어놓는데요. 앤은 엄마랑 샤메인 언니도 연락이 안 되고요. 사실 여동생 헤더도 소식 끊긴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자기가 아는 거 다 진술하면서 뭐 어린 동생들이 폭행 당하고 술 시중 들고 처음으로 앤이 용기를 내서 굳게 마음 먹고 이 누군가에게 진술을 한 건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로즈를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로즈가 이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 그 조건을 걸고 나온 거예요. 프레드만 구금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니 애들이 이 앤을 포함해서 "헉, 로즈가 풀려났다고?"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공포 그 자체. 앤의 동생들은 대부분 10살에서 한 13살 이 정도였는데 그중에 루이스는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아빠는 우리 다 죽일 거예요. 너 혹시 엄마 아빠한테 피해 입은 거 없어?" "아, 아니요. 없는데요. 저 성폭행 그런 거 당한 적 없어요. 저 정말 괜찮아요." 진술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 아이들은요, 기억이 존재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한참 어린 시절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뭐 엄마, 아빠, 로즈랑 프레드가 거의 신이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고 따라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상대. 만약에 신의 뜻을 거스른다? 너 집에서 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만 듣고 살았으니까 오히려 경찰에게 진술을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아저씨, 우리 그냥 보내주세요. 우리 다 죽어요." 결국 1년이 지난 93년 6월에 프레드마저 풀려납니다. 모두 무혐의. 아이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길 거부했거든요. 특히 처음에는 열심히 진술했던 그 앤도 나중에 보복이 두렵다면서 "아, 저 그냥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법정에 못 나간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도 애는 그 실종된 세 사람, 자기 엄마 리나, 언니 샤메인, 여동생 헤더 요 세 사람에 대해서 "아저씨 꼭 찾아주세요. 제가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연락이 안 돼요." 이후에 아이들은 특히 그 미성년 아이들은 다시 이 지옥 같은 매춘업소로 돌아옵니다. 로즈와 프레드가 풀려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경찰은 실종자들, 특히 헤더의 행방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994년 2월에 드디어 이 프레드 집에 대한 수색영장이 나왔어요. 똑똑똑. 로즈, 자, 지금부터 이 집에서 헤더의 유해를 찾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로즈는 그 급습한 경찰들을 보고서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당신들 뭐야? 난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프레드랑 얘기해." 막 흥분해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경찰들은 "헤더 어디 있어? 이 집에 헤더 있는 거 다 알고 왔어요." 로즈는 완전 히스테릭하게 "내가 그 오래된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내가 무슨 컴퓨터예요? 나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참고로 프레드는 이때 일하러 가서 집에 없었거든요. 로즈랑 아이들만 있었는데 그중에 아들 스티븐이 있었어요. 18살짜리. 로즈는 "스티븐! 스티븐! 이 사람들 좀 막아!" 아주 난리를 치는데 이런 거 제한 못하면 경찰이 아니죠. 수사팀은 가장 먼저 뒷마당부터 확인을 합니다. 왜 뒷마당이었을까요?
경찰이 헤더 실종 수사를 하다가 아이들, 헤더의 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헤더 언니 언제까지 봤어? 헤더도 엄마한테 맞았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더의 여동생 루이스가 아저씨, 헤더 언니 고1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안 보였어요. 근데 헤더 언니요, 뒷마당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 뒷마당에 있다고? 사실은 평소에 프레드가 농담조로 애들에게 겁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뒷마당에, 주택 뒷마당 그 바베큐 하는데 구덩이를 하나 파놓고, 야, 니네들 아빠 말 안 들으면 해더처럼 땅에 묻어버릴 거야. 저기 구덩이 하나 보이지? 자,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누가 요즘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더 움츠러들고 어른들에게 도와달라 말도 못하고요.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러니 법정에서도 진술을 못하죠. 나 이거 잘못 말했다가 그 구덩이에 묻히는 거 아니야?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렇게 수사팀이 뒷마당에 가서 이제 삽을 들고 천천히 파는데요. 이 시점에 프레드가 집에 도착을 합니다. 경찰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이런 진술을 들었고 뭐 이만저만 해서 뒷마당을 좀 파보겠습니다. 프레드는 아니 애들이 하는 말을 믿어요?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개나 소나 다 경찰하겠구만. 내가 애들 구덩이에 묻는다고 한 건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경찰은 계속 뒷마당을 파고 있었고요. 바로 뭔가 발견된 건 아니에요. 이윽고 저녁이 되어서 작업팀이 철수를 하는데요. 혹시나 프레드랑 로즈가 이상한 짓 할지 모르니까 경찰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들 스티븐은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프레드가 스티븐 잠시 일로 와봐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 잘 돌보고 이 집을 팔아. 사실 아빠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넌 나중에 기자들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비 많이 받아야 한다. 돈 받으면 아빠한테 가지고 오고. 알았지? 이때까지 스티브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원래 나쁜 짓 많이 하던 사람인데 뭘 새삼스럽게 저런 말을 하지? 집을 팔라고? 얼마 뒤 수사팀도 다시 프레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밤새 경찰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수사팀은 아침에 다시 왔어요. 프레드는 형사님,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같이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프레드가 자수 아닌 자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체포가 됐어요. 한편 수색팀은 뒷마당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긴 널찍한 그 두께가 한 1인치쯤 되는 그런 돌들을 깔아둔 상태였어요. 경찰들은 이걸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제거하고 삽이랑 굴삭기 가지고 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는 프레드의 모습은요. 경찰 앞인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생글생글 웃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 사랑스러운 남자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풍기려는 느낌? 왜 평소에 프레드가 여자 꼬실 때 시덥잖은 농담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뭐 추파 던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처지도 파악을 못하고 그냥 헤헤헤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형사들, 뭐 기자들, 심지어 변호인도 반응이 싸했어. 프레드는 자백하길 제가 헤더를 살해했어요.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욱해서 어쩌다가 살해한 거고 계획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지금 헤더 어디 있어? 뒷마당 잘 파보면 있을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다음날인 2월 26일 드디어 마당에서 사람의 위골로 보이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 twe골 있죠, 허벅지뼈. 그게 나왔는데 헤더의 위골이었어요. 나중에 막 치아 기록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헤더라고 나옵니다. 헤더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학생 때부터 프레드에게 그 짓을 당했어요. 심지어 생일날 생일 선물은 무슨? 아, 헤더 오늘 생일이니까 아빠가 너에게 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가혹하게 성고문하고. 18살 때.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요. 토키라는 해안 도시에 있는 한 캠핑장에 알바를 지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일하면 먹고 자는 거 해결되고 집이랑 떨어져 있고. 근데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 채용이 안 됐어요. 여기 크게 낙담을 하고 막 동생들 앞에서 막 울면서 밤새도록 흐느끼고 있었는데 이날 프레드가 알게 된 거예요. 너 도망가려고 했구나. 뭐 캠핑장 알바? 그리고 다음날 오전부터 헤더가 실종됐어요.
아이들이 기억하기에는 이때부터 헤더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헤더는 18살 때 살해가 돼서 7년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아마도 프레드가 이제 헤더가 도망가는 것에 분노해서 학대하다가 살해했을 것이다 추정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헤더의 유해 대퇴골 이게 발견됐을 때 그 현장에 있던 경찰이 저 반장님 이상한데요? 대퇴골이 3개 나왔는데요? 사람은 허벅지 뼈가 2개인데 3개가 나왔다고? 그럼 여기에 2명이 묻혀 있다는 건가? 자, 헤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신은 여자였습니다. 쓰레기 봉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2개의 밧줄로 이렇게 칭칭 감겨 있었고요. 또 경찰이 봤을 때 이거 온전한 시신이 아니다. 정말 엉망진창 절단된 유해였습니다. 특히 손톱들이 이 유해 더미에서 같이 발견이 됐는데요. 아마도 손가락 부분에 고문이 있었을 것이다. 정말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경찰은 바로 프레드를 추궁했죠. 야, 왜 사람 시신이 두고 나오는 거야? 또 누굴 죽였어? 프레드는 태연하게 아, 맞다, 맞다. 한 명 더 있지. 참, 제 전 여친이에요? 이 시신이 누구냐면요. 셜리 로빈슨이라는 여성인데 1978년에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실종된 여자예요. 당시 18살이었고. 그리고 임산부였습니다. 프레드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마찬가지로 프레드는 그건 사고였어요, 사고. 셜리랑 말싸움 하다가 제가 욱해가지고 죽인 거지. 일부러 계획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2월 26일까지 프레드가 자백한 살인은 총 2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프레드는 조사받으면서 뭐 담배 한 대 피우고 하다가 변호사 하워드에게 사실은 내가 말이야 1명 더 죽였어? 예상은 하고 있었겠죠. 여죄가 있겠다. 그는 종이랑 볼펜을 딱 가져와서 프레드, 당신이 죽인 사람 이름 여기 다 적어봐. 이렇게 3월 4일에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이 종이에 이름을 쓰는데요. 어디 보자. 샤메인, 리나, 린다. 또 누가 있지? 그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한 9명은 될 거예요. 수사팀은 프레드 지켜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기자들 불러. 이렇게 영국 역사상 희대의 살인사건이 발표가 됩니다. 25 크롬웰 스트리트 그 프레드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왔고요.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경찰은 멘붕인 거죠. 프레드가 말하는 거 보니까 9명? 어쩌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 똥멍청이가 누굴 죽였는지 기억을 못하니까. 진짜 모르는 건지 일부러 경찰 데리고 장난치는 건지 구분도 안 가고 이 피해자들의 시신을 찾아서 신원까지 밝히는 게 경찰들의 숙제로 남았어요. 정말 그지 같죠? 지금부터는 발견된 피해자와 간단한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뒷마당. 18살의 헤더, 프레드의 딸이었죠. 또 18살, 셜리라는 임산부, 프레드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이 둘이 발견이 됐고, 또 마당에서 16살에 실종되었던 앨리슨 챔버스가 발견됐어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 브라운하우스에서 살던 하숙생이었어요. 이후에 경찰이 프레드의 집을 수색하자 총 6구의 시신이 더 발견됩니다. 처음에 지하실로 수색팀이 들어갔을 때 쪽문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베테랑 형사들도 막 너무 섬뜩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음산한 기운에 지하실 벽에는 섬뜩한 낙서들이 있고요. 어디 정육점에서나 볼 법한 그런 후크 같은 거? 그게 천장에 막 달려있고 여기가 가정집인지 생체 실험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수색팀은 이 지하실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다 깨부시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집이 완전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 엔지니어를 동원해가지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파기 시작했어요. 발굴 하루 만에 2구의 시신이 나오는데요. 21살의 테레사 시켄탈라, 히치하이킹 하다가 프레드에게 납치가 됐었고 15살의 셜리 허바드,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가 됐어요. 경찰은 이렇게 수색하는 와중에도 계속 프레드에게 야, 너네 집 지하실에서 시신 2구가 나왔어. 당신 말이야,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프레드의 답변은 경찰 뒷목을 당기게 하는데요.
형사님,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는데 죄책감에 엄청 시달렸죠. 거의 20년 동안, 그 죽은 혼령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최근에도 그 뒷마당에서 그 귀신들이랑 얘기 좀 했어요. 만나가지고. 경찰들은, 저 진짜 개또라이 야, 그래? 너 말 잘했다. 너가 귀신들이랑 대화 좀 해봐. 그 귀신들 자기 시신 어디에 있는지 그거 물어보면 되겠네. 그리고 프레드를 이렇게 질질 끌고서 지하실로 데리고 옵니다. 손에 그 빨간색 라카 하나 딱 쥐어주고, 야, 빨리 그 귀신인지 뭔지 얘기해서 그 본인들 시신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봐. 프레드는 지하실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이렇게 X자로 씩씩 표시를 했어요. 수색팀이 여길 확인해보자 21살의 루시 파팅턴, 18살의 후아니아 모트, 15살의 캐롤 쿠퍼, 19살 린다 거프, 총 4구의 시신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집이 뭐하는 데인지 전혀 모르고 프레드랑 숙식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이 집에 들어왔다가 살해당한 거예요. 이렇게 94년 3월 8일까지 2주 동안 총 9구의 시신이 이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동안에 이 프레드 가족들이 시신이랑 같이 산 거지. 수사팀은 시신을 모두 분석하는데요. 이미 부패가 다 되고 뼈밖에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다가 살해되었다. 프레드는 줄곧 우발적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목을 졸랐습니다.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부부가 그동안 20년 동안 즐겼던 게 있는데 그 많은 기구들, 도살장에서나 쓰는 그런 흉기들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게 이제 하면 할수록 점점 도파민이 떨어져가지고 더 강한 것, 더 강력한 고문, 그런 거 찾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른 거죠. 자, 하지만 더 밝혀야 할 게 있어요. 왜 프레드가 그 종이에 이름을 썼는데 기억난다고 말했던 피해자 3명이 저는 와이프 리나, 첫째 딸 샤메인, 또 하숙생 린다였거든요. 근데 린다 시신은 집에서 지하실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리나랑 샤메인 시신은 더 이상 집을 파고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프레드, 리나랑 샤메인 어디 있어? 네가 직접 이름 적었잖아. 그게 걔네는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아마 제 고향에 있을걸요? 경찰은 프레드를 데리고 그의 고향 머츠마클로 갑니다. 이 마을에는 드넓은 들판이 있었는데요. 프레드가 거기에 시신을 묻었대요. 근데 그 들판이 너무 넓은 거예요. 또 프레드가 기억도 잘 안 난대. 실제 리나가 실종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하던 이 시기부터 23년 전이었거든요. 리나 27살 때인데 제가 여기 어디 묻은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나겠어요, 형사님? 경찰은 수색팀 동원해서 이 들판을 뒤집니다. 거의 면적이 올림픽 경기장만 했다고 해요. 또 이게 시신을 발굴하는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팔 수는 없잖아요? 삽도 쓰고 사람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할 수는 없대요.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보통은 데드라인이 두는데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기간에 뭐라도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요. 다행히 발굴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시신이 나옵니다. 2구. 경찰들은 리나랑 그 아이 샤메인이구나. 이 사건 초기에 실종된 여자들. 그런데 반장님, 이거 아이 시신이 아닌데요? 우선 2구 중에 한 구는 리나가 맞아요. 근데 다른 한 명은 누구냐면 앤 기억하세요? 프레드의 딸 앤이 아니라 예전에 그 프레드가 카라반 살 때 잠시 리나를 따라왔던 그 10대 소녀 앤의 시신이었습니다. 참고로 앤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프레드한테 결혼하자고 말했었고 앤이 임신 6개월에 살해당한 거예요. 이렇게 시신은 총 11구가 됐어요. 그렇다면 샤메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아직 어린 아이였단 말이에요. 8살밖에 안 됐어요. 수사팀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프레드랑 로즈 얘네 보통이 아닌데 얘네들이 이미 23년 전부터 프레드 고향이었던 머츠마클에서부터 범행을 시작했는데 얘네라면 분명 다른 집에서도 뭔 짓을 했을 것이다. 그동안 프레드가 살았던 집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찾은 집이 25 미들랜드
로즈랑 프레드가 신혼을 시작한 집이에요. 이 집 주방 바닥을 파보니까 바로 8살의 샤메인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레드는요. 아, 샤메인이요? 아, 걔 내가 교도소에 있다가 집에 오니까 죽어 있었어요. 이미 토막나 있던데요? 그래서 시신만 잘 묻어준 거예요. 아, 누가 아이를 죽였는지 저도 몰라요. 걔 딸도 아닌데요? 정말 뇌가 없는 것 같죠. 실제 이 시기에 프레드는 교도소에 있었던 건 맞아요. 살인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프레드 아니면 누구겠어요? 당시 샤메이는 로즈랑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학대당하면서 온몸에 멍이 들고 발목에 날카로운 게 관통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정황상 로즈의 짓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이 샤메인의 시신은 불에 타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실종됐으니까 이 친엄마 리나가 계속 아이를 찾았어요. 우리 샤메인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나중에는 변호사까지 써가지고 양육권 받으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프레드가 리나까지 살해해버린 거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총 12구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이제 공식적인 것만 12구지 시신이 나왔으니까 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로즈는 살인을 인정했을까요? 전부 다 부인했어요. 샤메인 살인은 물론이고 우리 집에 시신이 있었다고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프레드도 살인은 내가 혼자 한 거다. 로즈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말하는데 과연 이 사건이 로즈 몰래 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집에서 9구의 시신이 나왔는데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작은 소리 다 옆방에서 들리고 이 대충 파티션으로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쿵쿵 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또 평소에 로즈의 행실을 보세요. 남녀 안 가리고 그렇게 가학적인 관계를 즐겼는데 마침 시신들이 하나같이 다 성고문 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로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로즈는 그의 변호사와 함께 증거가 없잖아요. 무죄를 주장했지만 프레드가 체포된 지 2달 만에 94년 4월 20일에 체포가 됩니다. 이로부터 2달 뒤인 6월 30일에 처음으로 프레드와 로즈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프레드에게 12건의 살인, 그리고 로즈에게 9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날 부부는 법정에서 프레드가 체포되고 나서 처음으로 마주친 건데요. 둘이 반응이 완전 달랐어요. 180도. 프레드는 로즈 보고 막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깨에 손도 내밀고 경찰이 로즈한테 못 가게 제지하는데도 막 어떻게든 로즈랑 눈 한번 맞춰보려고 막 기웃기웃 하는데 로즈는 정색하면서 어깨 만지려고 할 때도 막 찔 이러고 왜 이래? 이런 표정? 아마도 로즈는 야, 프레드 너가 똑바로 진술했으면 나까지 안 말려들었을 거 아니야. 어설프게 말해가지고 이게 뭐야? 얼굴에 잔뜩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이후에 교도소로 돌아오고 나서 프레드는 계속 로즈한테 편지 쓰고 또 아이들이 아빠 면회로 왔다고 해요. 뭐 그때 얘들아 엄마한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줘. 하지만 로즈는 다 거부. 프레드 편지도 읽지 않겠다고 수신 거부했어요. 또 언론 앞에서도 저는 프레드에게 학대당했습니다. 그의 살인 때문에 제가 아이를 잃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했어요. 전혀 반대였어요. 오히려 로즈가 프레드를 학대했던 정황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프레드는 점점 로즈한테 이제 팽 당하자 극심한 우울증을 느끼고 급기야 형사님 사실은요 살인사건 그거 딱 1명 빼고 11명은 다 로즈가 한 거예요. 진술을 번복했어요. 1995년 2월에 이들의 2번째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이 법정에서 프레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1달 전에 그가 수감되었던 버밍엄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원래 프레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죄수들은 특별 감시를 한다고 해요. 이런 선택하지 말라고. 이 프레드가 워낙 사교성이 좋고 말도 잘해가지고 세탁실에서 그 빨래하는 일을 담당을 했는데 여기서 그는 유서를 남겼는데요. 참 이것도 빡친 포인트긴 한데 뭐 피해자들에게 미안해서 혹은 자식들에게 아빠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그런 내용은 1도 없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로즈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겠어. 유서 내용을 잠시 보면요. 로즈에게 쓴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당신을 만났을 때였어. 우리의 사랑은 특별해. My love, 한 가지 약속만 지켜줘. 우리가 어디에서 함께 하는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는 거야. 우리는 헤더를 사랑했어. 아니, 헤더는 프레드가 직접 묻었는데 사랑했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죄책감에 죽은 게 아니에요. 유서에 전혀 뭐 사죄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 심지어 유서에다 자기 묘비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렇게 내 묘비를 만들어 달라 그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두고 그 묘비에는 프레드 웨스트 그리고 로즈 웨스트 양지 바른 곳에 완전히 편안히 잠들다. 내 와이프 로즈를 기다리다. 그냥 프레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냥 찌질한 겁쟁이에요. 벌 받기 싫어가지고 로즈한테 팽당하고 마치 사랑의 진심이었던 순정파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죠. 또 유서 내용에는 약간 로즈도 이런 선택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데 로즈는 예정된 재판일에 나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말을 반복했지만 7주간의 재판 끝에 10건의 살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형량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이후에 로즈는 굴복하지 않았고요. 1996년에 항소를 제기하거든요. 기각됩니다. 그 다음 해인 97년에는 영국 내무부 장관 잭 스트라우가 혹시나 로즈 같은 이런 잔인한 범죄자들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선처 없이 거절이다. 이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로즈는 지금 영국 웨스트 요크셔에 있는 HM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고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낼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요, 밝혀지지 않은 그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프레드가 조사받을 때 그냥 이렇게 의연중 지나가는 말로 내가 한 30명 죽였나? 이런 자백을 한 적이 있대요. 수사팀은 높은 확률로 추가 살인이 있었을 것이고 최소 18명에서 30명까지 살해됐을 것이다 밝혔습니다. 왜 아까 프레드가 아이스크림맨으로 일할 때 그때 그 마을에서 4명이 실종됐다고 했었죠. 이런 사건들까지 다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여러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로 그것도 시리즈 2부작, 3부작 이렇게 제작이 됐고 많은 영국인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후에 1996년 10월에 사람들은 이 집을 없애야 한다. 피해자들이 끔찍하게 살해된 이 공간에서 누가 들어와서 살 수 있겠냐. 또 이 악마 같은 부부가 놀이터처럼 이용하던 그런 집인데 당장 없애자. 그렇게 집이 다 허물어지고 여기는 그냥 보도, 인도처럼 원래는 집들이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공간만 횡하니 인도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